내 이름은 박영숙이다. 올해로 68살이 되었다. 3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삶이자 기쁨이었다. 교실에서 밝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일이 행복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3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떠났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지만 스스로를 추스르며 살아가려 노력했다. 아들이 둘 있다. 큰아들 민석이는 대기업에 다니고 작은 아들 준석이는 의사다. 둘 다 결혼해서 손주들도 있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혼자서 잘 지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때로는 옛날 제자들과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6개월 전 평화로운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다.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다행히 지나가는 이웃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척추 디스크가 심하게 나빠져 있었다.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많이 겁이 났다. 아들들에게 연락이 갔고 두 아들 모두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다. 준석이가 의사라 수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도 해주고 민석이는 병원비며 입원 수속이며 꼼꼼하게 챙겨주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이 쉽지 않았다. 혼자 걷는 것도 힘들고 허리를 구부리는 것조차 어려웠다. 퇴원 날짜가 다가오면서 아들들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어느 날 저녁 두 아들이 병실에 함께 찾아왔다. 실버케어 요양원이라는 새로 생긴 고급 요양시설을 제안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요양원이라니. 그동안 텔레비전에서 요양원 학대 사건들을 보면서 늘 남의 일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그곳에 가야 한다니 믿기지 않았다. 집에서 지내겠다고 했지만 아들들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들도 직장이 있고 아이들도 있어서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했다. 의료진도 상주하고 시설도 좋다며 설득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울었다.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 더욱 서러웠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들은 찾아와 설득했다. 요양원 시설 사진도 보여주고 입소한 사람들의 좋은 평가도 들려주었다. 특히 준석이는 의사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들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퇴원하기 전날 밤 병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실버케어 요양원에 처음 도착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장식된 현관과 반짝이는 유리창이 인상적이었다. 로비는 고급 호텔처럼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은 하나같이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맞이해 주었다. 입소 수속을 밟는 동안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해도 이곳은 내 집이 아니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의 따뜻한 온기도 이웃들과 나누던 정겨운 대화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다. 202호. 나에게 배정된 방이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널찍한 방이었고 전동 침대와 최신식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보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아들들은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옷장에 옷을 걸고 책상 위에 사진들을 놓고 침대 옆 탁자에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저녁이 되자 아들들은 발걸음을 돌렸다. 매주 한 번씩 꼭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처음으로 깊은 고독감이 밀려왔다. 첫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낯선 침대, 낯선 천장,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 날부터 요양원의 일과가 시작되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오전 물리치료, 오후 프로그램 참여, 저녁 식사 후 취침. 모든 것이 시간표대로 철저하게 움직였다. 마치 군대 같은 규율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같은 층의 다른 입소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프로그램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불안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의료진들은 전문적으로 보였고 간호사들은 친절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주고 물리치료를 도와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친절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너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을 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밤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식사의 질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다. 요양원의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웃는 얼굴로 대하는 직원들의 모습 뒤에는 무관심과 냉대가 있었고 깨끗해 보이는 시설 이면에는 관리 소홀의 흔적들이 보였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옆방의 할머니가 밤중에 갑자기 아프다고 호출했지만 당직 간호사가 40분이나 지나서야 나타났다. 그날 밤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며 이곳이 정말 안전한 곳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입소 초기의 설렘과 기대는 서서히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어 갔다. 매주 찾아오기로 했던 아들들의 방문도 점차 뜸해졌고 전화 통화도 짧아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자유로운 세상이 점점 더 멀게만 느껴졌다. 이곳은 분명 고급 요양시설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려한 감옥에 불과했다. 우리의 자유와 존엄성은 하나둘 사라져갔고 대신 통제와 규율만이 남았다. 이것이 바로 실버케어 요양원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큰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다. 실버케어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2달째로 접어들면서 시설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심각한 문제로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 시간, 배식된 음식은 겉보기에만 그럴듯했다. 영양사가 있다고 했지만 음식의 질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다. 싱겁고 차가운 음식이 일상이 되었고 식재료의 신선도도 의심스러웠다. 몇몇 입소자들이 식사 후 배탈을 호소하기 시작했지만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의료 서비스의 부실함은 더욱 심각했다.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야간에 간호사 1명이 전체 층을 담당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대응이 늦었고
의사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다. 303호 할머니가 밤중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던 날의 일이 잊히지 않는다. 비상벨을 눌렀지만 3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결국 다른 입소자의 보호자가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직 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었다.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되는 활동들도 형식적이었다. 처음에는 미술, 음악,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사들의 출석이 불규칙해졌다. 결국 TV를 틀어놓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청소와 위생 관리도 부실했다. 겉으로 보이는 로비나 복도는 깨끗했지만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먼지가 쌓여 있었다. 화장실 청소는 하루에 1번 정도였고 그마저도 대충 닦고 지나가는 수준이었다. 특히 주말에는 더욱 심각했다. 입소자들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처음에 친절한 미소는 사라지고 귀찮아하는 듯한 표정으로 대했다. 밤중에 도움을 요청하면 짜증을 내기도 했고 때로는 무시하고 지나가기도 했다. 존중받아야 할 노인들이 마치 짐처럼 취급되었다. 보호자 면회 시간도 점점 제한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면회 시간을 줄이더니 나중에는 사전 예약제로 바뀌었다. 그마저도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했다. 가족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입소자들이 우울감을 호소했다. 약물 관리도 문제였다. 처방된 약이 제때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가끔은 약을 바꿔주는 일도 있었다. 문의를 하면 본사에서 약이 늦게 도착했다는 핑계를 대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 투여했다는 설명이었다. 요양원 내부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입소자들의 보증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직원들의 급여가 밀린다는 소문, 심지어는 요양원이 경영난에 시달린다는 말까지 들려왔다.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직원들의 대화는 충격적이었다. 어차피 이분들은 기억력도 안 좋으시잖아. 좀 대충 해도 몰라. 이런 말들이 오갔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관리 대상일 뿐이었다. 밤이면 복도에서 들리는 울음소리가 잦아졌다. 혼자 방에서 울고 있는 입소자들이 많아졌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와 있는 걸까?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한 곳일까? 이제는 분명했다. 이곳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화려한 외관과 달리 내부는 철저히 이윤 추구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우리 노인들이었다. 요양원의 문제점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이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로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큰아들 민석은 바쁘다며 전화를 짧게 끊었다. 작은아들 준석은 의사의 입장에서 모든 의료시설이 다 그렇다며 오히려 이곳이 더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두 아들 모두 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리 사무실에 문제를 제기해보기로 했다. 식사의 질, 의료 서비스의 부실함, 청소 상태, 직원들의 태도 등을 정리해서 전달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형식적이었다. 검토해보겠다는 말뿐이었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다른 입소자들과 함께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20명의 입소자가 서명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강압적인 반응이 돌아왔다. 불만이 있으시다면 회소하실 수 있다는 협박성 답변을 받았다. 보건소에 신고를 시도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직원들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고
불만을 제기한 입소자들은 은근한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식사 시간에는 의도적으로 음식을 적게 주거나 차가운 음식을 제공했다. 물리치료 시간은 자주 취소되었고 청소도 더욱 부실해졌다. 이는 명백한 보복이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밤중에 복도를 서성이는 직원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명목으로 사생활 침해도 심해졌다.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하지만 대부분의 편지는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다. 면회 온 가족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했고 오히려 시설의 깨끗한 외관에 만족스러워했다. 입소자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일부는 현실에 순응하자는 입장이었고 다른 일부는 계속해서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요양원 측은 이런 분열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순응하는 입소자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고 불만을 제기하는 입소자들은 소외시켰다. 단합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외부와의 소통도 더욱 어려워졌다. 전화 통화는 감시당했고 면회 시간은 더욱 제한되었다.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면서 우리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우울증을 호소하는 입소자들이 늘어났다. 정신과 상담을 요청했지만 형식적인 상담으로 그쳤다. 약물로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그들의 해결책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체념하는 입소자들이 늘어났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그냥 참자는 말들이 오갔다. 하지만 이런 체념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제는 분명했다. 우리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었고 그들은 우리가 조용히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다. 변화의 시작은 뜻밖의 만남에서 비롯됐다. 요양원 3층 휴게실에서 만난 김순자 할머니였다. 다른 입소자들과 달리 그녀의 눈빛에서는 강인함이 느껴졌다. 전직 여성인권운동가였다는 순자는 요양원의 실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순자와의 대화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그녀는 이미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부실한 의료 기록, 허위로 작성된 프로그램 일지, 식자재 유용의 증거까지.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둘이 되자 가능해졌다. 우리는 밤마다 만나 계획을 세웠다. 휴대폰 카메라로 시설 내부의 문제점들을 촬영했고 직원들의 부당한 행위를 녹음했다. 다른 입소자들의 증언도 하나둘 모아갔다. 특히 밤중에 일어나는 방임,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기록했다. 가장 큰 발견은 회계 문서였다. 우연히 복사기 위에 놓여있던 서류에서 보조금 횡령의 흔적을 발견했다. 정부 지원금이 실제 운영에 쓰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증거 수집 과정은 위험했다. 한 번은 야간 순찰 중이던 직원과 마주칠 뻔했고 또 한 번은 CCTV 사각지대를 찾다가 의심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순자는 외부 접촉망도 가지고 있었다. 은퇴한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연락이 닿아 있었다. 그들은 우리의 증언과 증거들이 충분히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다. 결정적인 사건은 405호 할아버지의 사망이었다. 평소 심장질환이 있던 그는 밤중에 위급 상황이 발생했지만 당직 의료진의 늑장 대응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탈출 계획은 신중하게 세워졌다.
정기적으로 외출이 허용되는 병원 진료일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때까지 모은 증거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우선이었다. 순자는 이미 외부에 거처를 마련해 두었다. 다른 입소자들에게도 조심스럽게 계획을 알렸다.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많은 이들이 묵묵히 지지를 보내줬다. 일부는 자신들의 증언을 추가로 제공하기도 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아들들은 처음에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차근차근 설명하고 증거들을 보여주자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과제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너무 서두르면 실패할 수 있었고, 늦추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었다. 우리는 한 달 후로 날짜를 잡았다. 그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요양원을 떠나기로 한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높아졌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확신이 컸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닌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었다. 우리의 용기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었다. 계획된 탈출 당일,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다. 일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했다. 아침 식사를 하고 평소처럼 휴게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가방 속에는 이미 세심하게 준비된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오전 10시 정기 진료를 위해 외출 신청을 했다. 순자와 나는 각각 다른 병원을 예약해 두었다. 한 곳에서 실패하더라도 다른 한 명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었다. 준비해둔 증거들은 둘로 나누어 각자 가방에 넣었다. 로비를 지날 때 가장 긴장됐다. 평소보다 꼼꼼하게 체크하는 직원들의 모습에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몇 주간 진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외출했던 것이 도움이 됐다. 그들은 특별한 의심 없이 우리를 내보냈다. 요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자유의 공기가 달랐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리 약속한 대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었다. 택시를 타고 만날 장소로 향했다. 시민단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변호사와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회계 부정, 의료 방임, 인권 침해의 증거들이 하나둘 확인됐다. 오후가 되자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진료가 끝났을 시간인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 미리 준비한 대로 병원에서 검사가 추가되어 늦어진다고 답했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증거 자료들은 즉시 언론사에 전달됐다.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보가 들어갔다. 우리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SNS에서도 관련 내용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저녁 뉴스에 우리의 제보 내용이 첫 번째로 보도됐다. 고급 요양원의 충격적인 실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이 하나둘 공개됐다. 화면 속 요양원의 모습은 처음 봤던 그 화려한 모습 그대로였다. 요양원 측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모든 것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이미 많은 증거들이 언론에 공개된 후였다. 그들의 협박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요양원에 들이닥쳤다.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됐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다른 비리들도 드러났다. 보조금 횡령은 예상보다 더 큰 규모였다. 다른 입소자들의 가족들도 하나둘 진실을 알게 됐다. 분노한 가족들이 요양원으로 몰려들었다. 수년간 쌓여온 불만과 의혹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시설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다.
우리의 용기 있는 선택은 변화의 시작이 됐다. 한 요양원의 문제를 넘어 전국의 요양시설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노인복지 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직도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더 큰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일주일 동안 전국이 시끄러웠다. 처음에는 단순한 요양원 비리 사건으로 다뤄졌지만 점차 노인 복지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이 나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고 정부의 관리 감독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아들들이 찾아왔을 때는 한동안 서로 말을 잇지 못했다. 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양원을 알아보면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는 것.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준석이도 의사로서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며 깊이 반성했다. 가족들과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들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것을 사과했고, 나 역시 혼자 해결하려 했던 것을 반성했다.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 요양원 사건의 여파는 컸다. 시설장과 운영진이 구속됐고 관련 공무원들도 조사를 받았다. 다른 입소자들의 가족들도 하나둘 연락해왔다. 그들도 미처 몰랐던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의 용기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순자와 나는 노인 인권단체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누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청중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국회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요양시설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됐다. 우리는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언론의 관심도 지속됐다. 처음에는 충격적인 사건으로만 다뤄졌지만 점차 노인 복지의 현실을 진지하게 조명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노인들의 존엄성,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다른 요양원들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다.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입소자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물론 형식적인 곳도 있었지만 진정성 있게 변화를 추구하는 곳들도 있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요양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우리의 사례가 계기가 되어 오랫동안 방치됐던 문제점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됐다.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도 이어졌다. 노인 인권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함께 싸울 수 있는 동료들이 생긴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났다. 더 이상 연약한 노인이 아닌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당당한 시민으로 서게 된 것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다. 진실을 마주하고 맞서 싸울 때 변화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이 달라졌다. 순자와 함께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 살고 있다. 처음 독립을 결심했을 때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원할 때 장을 보러 가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 요양원 사건 이후 나와 순자는 노인 인권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매주 한 번씩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을 점검한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보람이다. 아들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온다.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손주들과도 더 가까워졌다.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을 자랑스러워한다며 학교에서 나의 이야기를 발표했다고 한다. 순자와 나는 노인 자조 모임도 만들었다. 매주 목요일마다 동네 경로당에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는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20명이 넘는 회원이 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어느 할머니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우리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됐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읽었다고 한다. 그들이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 정부의 정책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요양시설 평가 기준이 강화됐고 입소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얼마 전에는 UN 노인인권위원회에서 우리의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의 작은 요양원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국제적인 관심사가 된 것이다. 노인 인권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끔 요양원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진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실을 밝힌 것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된다. 이제 나는 70살이 되었다. 하지만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노년의 행복은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순자와 나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노인들이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요양원과는 다른 진정한 의미의 노인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이미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인생은 끝없는 도전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